깡통찬 얘기는 하면서 그냥 웃죠 우리. 때는 2008년이죠. 때는 2008년이고 여러분들이 엊그젠가 뭐 궁금해 하셨잖아요. 제 20대 중반이 어땠는지. 이 작가는 이때 20대 한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나이가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정도 뭐 됐겠죠. 뭐 그 정도 먹었을 때인데요. 투자를 열심히 했었어요. 이때 투자 주로 대회를 많이 나갔고 그냥 재밌었어요. 제가 세상에서 단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수 제일 잘 잡는 줄 착각하고 살 때예요. 그냥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짱이지 맨날 그 생각만 하던 시절이었어요. 이때가 좀 더 앞이긴 하죠. 2007년 후반이니까 장이 좋았거든요. 장이 좋았어요. 쉬웠어요. 그랬는데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기본 배경이거든요. 2008년도의 기본 배경인데 그 다음에 다음 말씀드릴게요. 자, 때는 90년대죠. 90년대. 자, 미국은 이거는 별로 적거나 이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넘겨 들으세요. 90년대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좀 나이가 지금 저보다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120개월이 넘는 미국의 경제 성장기가 있었어요. 그 확장기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경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되게 그 중심이 뭐였죠? IT였잖아요. 그죠? IT였어요. 그래가지고 IT 버블이 한번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요 IT 버블이 터지기 직전까지는 경기가 120개월이면 10년이죠. 10년 가까이 크게 확장기를 그렸거든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때는 어땠어요? 막 물가도 안정됐었고 그리고 실업률도 최저였고요. 온갖 좋았죠. 그냥 모든 지표들이 다 좋았어요. 최고였죠. 그 중심이 미국이었죠. 근데 이때 중국은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미국한테. 그죠? 글로벌 경기의 중심이, 경제의 중심이 미국이었단 말이에요. 이 시절은. 근데 이게 어느 시점에 갑자기 전환이 됐느냐? 여기 적으면서 해야 되나? 그럼 타자 소리가 크죠? 글래스 들어보신 분들 있으시죠? 글래스 스티걸 법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요게 폐지가 돼요. 언제? 99년도에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엄청 중요해요. 글래스-스티걸 법안이 폐지된 요 시점에서 딱 10년이죠. 10년 후 2008년 여러분들 발 뻗고 주무시고 계시던 어느 날 경제 전세계죠. 전세계 경제가 무너져요. 그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죠.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뭐 금융위기라고 표현하죠. 지금은 그 사건의 시발점이 된 게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미국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일걸요? 100년 전쯤에 상원을 하시던 글라스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통화위원장이셨어요. 그 당시에 스티걸이라는 분이 두 분이서 제정한 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상업은행하고 그 다음에 투자은행의 업무를 분리하는 내용이었어요. 금산법이죠. 그래서 은행이 돈을 함부로 갖다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갖다 고객들의 돈 가지고 함부로 투자하지 말라고 막아놓은 법안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법이었단 말이에요. 요걸 폐지했어요. 99년도에. 그래서 그 누가 했죠? 클린턴이 했잖아요. 퇴임 직전에. 그죠? 그래서 요거를 폐지시키려고 뉴욕 월가에서는 돈을 엄청나게 뿌렸어요. 로비를 엄청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폐지가 결국은 됐어요. 사람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딱 10년 걸렸어요. 10년 후에 터졌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조금 제가 날 나온 김에 설명 조금 드릴게요. 이거 그래도 여러분 투자자니까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2008년도 이 작가 20대 중반이죠. 중반 띵가띵가 하던 그 시절에 터졌던 얘기의 시발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글래스-스티걸 법안이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상업은행이 제일 먼저 어떻게 했죠? IB랑 똑같이 해먹으려고 했어요. 투기했어요. 투기. 인베스트먼트 뱅크죠. 그죠? 투자은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투자가 아닌 그냥 은행처럼 상업은행들이 그냥 막 투기를 해버렸어요. 돈 벌려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요 2008년 이 작가 띵가띵가 하던 20대 중반 때 자신만만해 하고 있을 때 박살을 났죠. 그죠? 어느 날 갑자기였어요. 그래서 이때 저는 투자하고 있었어요. 진짜 멋모르고 제가 짱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랬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터집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거든요.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이름만으로도 공포죠. 이때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 단어만 들어도 지금 막 심장 두근두근 하시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비우량,
그러니까 우량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이에요. 대출.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집을 담보로 돈을 끌어다 쓴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거예요. 쉽게 말해서 신용등급이 낮은 단계에 있는 주택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굳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옛날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제가 그 당시에 겪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택담보대출에는 등급이 좀 있어요. 뭐 최상위가 프라임이고, 그 다음에 뭐 알트 A죠. 그 다음에 알트 A고, 그 다음이 서브 프라임 모기지고, 서브 프라임이죠. 그죠? 서브잖아요. 서브. 그죠? 그래서 저신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냥 프라임이 최상급 단계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돌리는 뭐 그런 모기지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보세요. 자, 요거는 뭐냐면 금리는 높죠. 당연히 높게 책정이 되죠. 왜? 신용도가 최하위니까. 신용도가 최하위 개인한테 적용되는 상품이니까 당연히 금리는 높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 그 위에 아까 설명드려서 상업은행들이 어떻게 했느냐, 대거 이 시장으로 들어왔어요. 이때 당시에 괜찮았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그래가지고 이 시장에 들어와서 상업은행들이 요걸 가지고 금융 상품화 시켜버려요. 그냥 계속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이 있잖아요. 집 하나를 가지고 해서 담보로 돈을 빌려준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채권을 또 팔아먹어요. 그리고 또다시 이거를 아이비들이 펀드까지 만들어버려요. 왜? 신용등급이 다양하잖아요. 요거를 싹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평균 신용도로. 저신용도는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신용도하고 같이 묶어서 이거를 펀드 상품으로 내서 또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최초 시작점은 요 집 한 채였단 말이에요. 요 한 채를 가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돈을 계속 돌리는 거거든요. 기반은 약한데 실체도 없는 걸 가지고 빚잔치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거 하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와장창이죠.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주택시장부터 해서 금융시장, 자본시장, 글로벌 전체 경기가 한 방에 무너진 거예요. 2008년도에. 그게 99년도에 시작됐던 그 법안, 글래스-스티걸 법안 하나 폐지된 그 나비 효과가 10년 후에, 정확하게 10년 후에 2008년도 어느 날에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고, 이 작가가 정확하게 계좌 2개 날렸거든요. 이때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의 그 전조입니다. 이게. 자, 돈이 있잖아요. 돈이 돌면은, 돈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집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돌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르죠. 자연적으로. 그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오른다는 건 뭐예요?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죠? 대표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있죠.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들이 계속 올라요. 이러면. 그러면 연준이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잡아야죠. 물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준 금리를 올리잖아요. 금리를 인상시켜가지고 요 너무 시장에 많이 퍼져 있는 요 자금들을 싹 빨아온다 했죠. 그죠? 흡수한다 그랬죠. 그죠? 자산 매입 규모를 좀 축소시킨다든지 기준 금리를 올려버리면 물가는 간단하게 잡혀요. 그죠? 우리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그죠? 그래서 이게 아주 경제학의 기본 구조거든요. 안 잡혔어요. 언제? 2000년대 중반에. 연준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기준금리를 계속 땡겼는데 물가가 같이 올라버려.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반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잡혔어요. 시장 금리가 안 잡혔단 말이에요. 기준금리를 올려도 말도 안 되는 현상이 계속 벌어졌죠. 그죠? 왜? 중국에서 이때 당시에 미국채를 계속 샀거든요. 돈을 계속 때려 박은 거예요. 미국에다가 이 시기에. 그 굴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장 금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채권 금리도 안 잡히고, 채권은 대표적인 시장 물가를 추종하는 상품이거든요. 돌아버리는 거죠. 연준이 물가를 못 잡네? 그럼 왜 있어야 돼요, 연준이?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졌어요. 물가를 못 잡는다는 건 금리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기준금리를 시중의 금리들이 안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이 현상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계속 지속되면은. 그잖아요. 그래서 그 서민들은 그럼 어떤 입장입니까? 아주 좋은 거죠. 땡큐죠. 왜? 저금리로 자산을 사놓으면, 부동산이든 뭐 아무 자산이나 사놓으면 저금리인데 계속 올라. 물가가 오르니까. 그러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시기인 거죠. 그죠? 집 같은 거 그냥 사두면 이때는 계속 올랐어요. 금리도 싼데. 그죠? 이렇게 부동산 버블이 시작된 거예요. 이 구조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약간 지금하고 약간 느낌이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위에 설명드렸던 그 주택담보 채권 있잖아요. 이거를 모기지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뿌리예요. 그래서 요걸 담보로 해가지고 주택을 받았어요. 자,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어요.
서민들이 집을 샀죠, 그죠? 근데 어라? 담보로 잡아놓은 이 집이 계속 오르네? 그러면 아주 안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돈을 계속 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야, 집 더 사, 더 사. 왜? 안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자를 받아먹는 것만 하로도 아주 괜찮은 흐름이었던 거죠, 이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돈을 계속 빌려주는 거예요. 서민들 집 계속 사라고. 너무 안전하니까. 그러다가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왜? 이 구조까진 괜찮아요. 다 행복했잖아요. 서민 행복하고 금융기관도 행복했어요. 누구 손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모두가 행복한 시나리오인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여기까지가 글래스-스티걸 법안 폐지가 만든 아주 가장 이상적인 구조였어요. 딱 여기 지점까지만. 근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그죠? 그냥 거기서 끝냈어야 돼요. 근데 끝을 못 냈어요.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죠? 역피라미드 구조였다고. 겨우 집 한 채 가지고 이렇게 쌓인 거예요, 부채들이. 자기들끼리 돈을 돌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단이 안전하지가 않아요. 이게 무너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와르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험 신호가 한번 터집니다. 아이비들이 갈 때까지 가요. 룸이 거의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대출을 다 땡겨요. 그냥 다 준다는 거예요. 대출을 다 줘버리고도 모자라서 그 모기지로 받은 담보증서를 가지고도 또 돈을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제. 자, 나 이렇게 담보증서 한 장이 있으니까 요걸 토대로 해가지고 돈을 좀 더 투자해봐. 돈을 더 들여온 거예요. 이 돈까지 다시 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서민들한테. 레버리지를 일으키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 행위를. 그래서 나중에는 자, 저 신용 등급에 있는 뭐 거리에 있는 뭐 불황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불황자라든지 고신용도의 높은 뭐 그런 좀 뭐 좋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관계없이 대출을 다 해줬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그것도 막히니까 요 친구들을 같이 한 그룹으로 묶어서 펀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용 등급과 관계없이 돈을 지속적으로 끌어다 쓸 수 있었던 거죠. 거의 다단계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나중에 그 파서 알게 된 사실들이었지만 이걸 봤다면 투자 안 했겠죠, 그죠? 그래서 기관들이 서서히 리스크를 하나씩 만들어 갔던 거예요, 이 지점부터. 자기들 레버리지 일으키려고.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또 있어요. 보험사들 있죠. 보험사들이 이제 보고 있잖아요. 돈을 너무 잘 벌어, 은행들이. 그래서 나도 뭔가 여기서 하나 뭐 다리라도 하나 얹혀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보험을 수합합니다. 그러니까 파산 수합이라 하거든요, 이거를. 자, 보세요. 어차피 딱 봐도 돈도 잘 돼. 그리고 위험 부담도 별로 없어 보여. 집 담보로 받아놓으면 계속 오르네? 그러면 여기다 보험 하나, 상품 하나 걸어놓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 나 여기서 좀만 수수료 좀만 떼갈 테니까 안전하게 나한테 보험 걸어. 그러면 너희가 더욱더 안전할 수 있게 내가 상품 만들어서 보장해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헐 하나에 있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이 위에서. 부동산 주택 가격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냥 상단 끝까지. 폭발하기 직전까지 그냥 폭등한 거죠. 얼마나 위험해. 지금 뭐랑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하고 닮아있죠, 그죠? 맞잖아요. 그 펀드까지 형성한 거 과정까지 똑같잖아요. 형체도 없어. 근데 계속 좋아진대. 그리고 걷다 살을 계속 붙여. 누가 유명 인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한마디씩 슬쩍슬쩍 붙여. 그러면서 언제 도망갈지도 모르는데 약간 그런 구조예요. 비슷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산 수합을 CDS라 하거든요.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자, 이게 어떻게 무너졌느냐. 2007년도 말이었죠. 그때부터 슬슬 뉴스는 돌았어요. 근데 긴가민가 했어요, 사람들은. 설마. 근데 아직 너무 호황이잖아. 주택 호황 아니야, 이거? 그냥 우리 여기서 발 못 건드리면 영원히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했는데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죠.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끝난 거죠. 이제 한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발 디딜 틈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왜?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의 경계가 그 전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개나 소나 다 투자해가지고 완전 투기판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최상단에 있었던 그 리먼 브라더스가 먼저 파산을 하니까 전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래서 뭐 누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았겠어요. 여기 무너지면 보험사겠죠. 보험사는 끝난 거죠. 뭐 그잖아요. 지옥 구경 가는 거죠, 이제. 미친 듯한 손실이 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투자할 때도 롱 포지션 잡고 있던 사람들 그냥 다 지옥 갔어요, 이때. 주식시장 타격 당연히 받죠. 그냥 한 큐에 갔어요. 매일 하한가였어요. 그냥 진짜 매일 하한가. 틀어놓으면 하한가였어요. 미국이 무너졌잖아요. 미국이 무너졌는데 누가 살아요? 유럽, 아시아, 우리나라까지 한날 한시에 무너졌어요. 그냥 준비태세 없었어요. 그냥 한날 한시에 끝. 미국이 망하게 생겼다는데 누가 살아요? 전쟁이지 그냥. 이때 누구 하나가 살았죠? 워렌 버핏 살았잖아요. 워렌 버핏 돈 많았잖아요. 현금 부자였잖아요. 워렌 버핏이 그냥
기업들을 죄다 사버렸어요. 기업을 샀어요. 기업을 이때 워렌 버핏이 은행주하고 은행주 싹쓸이 해버리고. 그래서 이때 당시 분위기가 어땠느냐, 우리나라 그 주요 센터장들 있죠, 모가지 다 날라갔어요. 뭐 한 거냐고, 왜 대응 못했냐고, 미쳤냐고, 왜 투자했냐고.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 출간하고 싶겠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당장 지금 우리 지금 코로나도 공포긴 한데 진짜 이때 당시에 그 공포감은요 진짜 차원이 달랐어요. 지금하고 제 기준에서는. 물론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제가 대응을 했어요. 요거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포감이 덜했을 수도 있는데요. 당시 2008년 제가 너무 핏덩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저한테는 투자 인생에서 있어서만큼은 그런 공포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냥 희망이란 게 없었어요. 희망이란 것 자체가 없었어요. 레버리지 끌어다 썼던 사람들 뭐겠어요. 그냥 다 반대매매 당했어요. 반대매매 뭔지 모르시죠? 잡이 없어요. 띠링띠링 문자 올리거든요. 증거금 언제 몇 날 며칠까지 올려두세요라고 해요. 근데 증거금이 뭐냐면은 증거금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000원 빌렸으면은 100%다 하면은 제가 따로 제 돈이 10,000원이 여기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업의 가치가. 근데 10,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딱 3일 줘요. 그래서 3거래일까지 증거금을 100%를 못 맞추잖아요. 그 신용마다 다른데 그러면 그냥 끝인 거예요. 반대매매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느냐? 근데 이때 당시에는 자고 일어나면 10% 20%씩 맨날 나갔어요. 그냥 맨날 마이너스야. 이렇게 날아가는데 증거금을 어떻게 맞춰요? 제가 어디 현금 끌어다 쓸 수가 없는데, 그잖아요. 3거래일 지나고 아침에 딱 눈 뜨잖아요. 동시호가 때 최저가로 반대매매 그냥 밀어버려요. 증권가는 요만큼이라도 돈을 회수해야 되니까요. 그잖아요. 그러면 그냥 개인들은 다 파산인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끝났죠. 뭐 신용만 끝났어요? 그냥 일반 투자자들도 다 끝났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는데 누가 대응해요 이거를. 그래서 그냥 뭐 지옥이었죠. 진짜 지옥이었죠. 리먼이 망할지 누가 알았어요. 전 세계 그냥 최고봉이었는데 투자은행 가운데서는. 거기에다가 그 뭐야 AIG죠. AIG 그룹 같은 경우는 최대 보험사였어요. 이 친구들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신용 경색이 났다 표현하거든요. 이거를. 이때 흐름은 좋았거든요. 2007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그 당시에 평균 PER이 13이었을 거예요. 지금 비슷하게 다시 그 따라갔죠. 그죠? 코로나 때 박살 났다가. 근데 이 2008년 금융위기 때 박살이 났어요. 마찬가지로 거의 반토막 났죠. 그죠? 지금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흐름이. 그죠? 이때 제가 날린 계좌가 2개인데 현물 계좌 하나 날렸고 그 다음에 선물 계좌 하나 날렸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무튼 뭐 그랬는데 그냥 뭐 잘 됐다고 봐요. 그냥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뒤를 좀 눌러주는, 네가 좀 겸손해져야 된다, 바닥을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뭐 하늘의 계시라고 그냥 판단했고, 이때 아마 개인 투자자들 엄청 많이 접었을 거예요. 주식. 제가 알기로 그렇거든요. 뭐 그냥 좀 안타깝게 안녕하신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이때. 그래가지고 좀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맹신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잘한다고 그 너무 내가 뭐 최고지 이런 생각은 나중에라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그게 투자 기간 한 2년차 3년차 때 오거든요. 2, 3년차 때쯤 되면 좀 보이거든요. 뭐가? 그럼 자기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이때 많이 날려먹거든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거 좀 경각심 드리려고 제 사례 들어가지고 좀 말씀드린 거고, 제가 그 당시에 공부했던 거 조금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당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표 하나 봐드릴게요. 나중에 참고하세요. 잘 보이시나요? 요게 글로벌 경제 위기를 굳이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그냥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다 나타나 있어요. 이걸 보면은 IMF부터 시작해가지고 9.11 테러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있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 붕괴도 여기 하나 있었는데 이건 회색으로 그 표기가 안 됐네요. 그죠? 여기가 코로나였죠. 그죠? 요게 변동성 지수예요. 들어보셨죠? 변동성이 크다는 건 뭐예요? 증시가 불안정하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띄우면 안 좋은 신호예요. 이거는 경기가 좀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 그냥 짧은 개인적인 팁을 하나 드리면, 요 지수가 44포인트를 넘어가면 너무 크게 밀었다는 거예요. 저가 매수 찬스 잡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 상단에서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20포인트 중반 정도면 그냥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거든요. 이 정도면 그냥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20% 중반을 좀 상회하고 있다 하면은 경기가 조금씩 위험하다라고 통상적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 글로벌 경기는 10년 단위로 큰 위기가 한 번씩 찾아온다고 해요.
보세요. 근데 얼추 맞아요. 신기할 정도로 맞긴 맞아요. 보세요. 그죠? 맞아요. 뭐 그 논리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일반적인 경제가 순환하는 구조의 측면에서 일리는 좀 있어요. 제가 설명드렸죠. 유동성 장세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 했죠. 그리고 나서 역금융 장세가 오고 그리고 다시 역실적 장세로 넘어간 다음 다시 이게 유동성 장세로 순환하거든요. 이게 기본 구조예요. 이게 경제가 흐르는 기본 구조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어딜 것 같으세요, 여러분? 유동성에서 실적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이 있죠, 그죠? 사실은 실적 장세라고 보셔도 돼요. 지금은 2월에 유동성 장세는 끝났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죠, 그죠? 여기서 또 한번 돌아올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저처럼 깡통 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잖아요, 이제. 요걸 아셨으면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죠? 언제 팔아야 되느냐, 깡통 차기 전에 언제 팔아야 되느냐. VIX가 좀 뜨면 빅스라 하거든요. 빅스가 좀 많이 떴다 싶으면 먼저 도망치셔야죠, 그죠? 그리고 언제 다시 주셔야 되느냐, 44포인트 상단에 올라가 있으면 이거 너무 빠져도 너무 빠졌는데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거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 코로나 때는 53포인트까지 갔었네요, 그죠? 그럼 한 44포인트 정도부터 주셨으면 얼추 뭐 저감에서 하실 수 있으셨겠네요, 그죠? 왜? 제가 44부터 주셨거든요. 그랬다가 한 일주일 반 정도 지역 구경 하긴 했어요. 더 빠져가지고 3월 19일날 뭐 거의 해롱해롱 했는데 금방 다시 회복했죠, 그죠? 그래서 그때도 주변에 사라 했는데 아무도 안 사던데요. 어쨌든 자, 위기 이후에 항상 강세장이 찾아오거든요. 굉장히 크게 한번 반등을 줘요. 스프링 효과처럼 본단 말이에요. 지금이 딱 그런 국면이었죠.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크게 상승했잖아요. 다시 상승 후에는 안정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조심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것도 설명 여러 번 드렸는데 성장주 조심하셔야 돼요. 성장주 고 PER 요때 그러니까 경제 위기 후에 한번 탄력 준다 했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시 성장주 어느 정도 시세를 뺏어간단 말이에요. 이때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지금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조심하시라고. 여러분들은 아셨으니까요. 뭐 증시가 많이 깨졌을 때 사시고, 저점에 공포에, 그러니까 공포에 많이 사시고 뉴스에 최고점에 다시 되팔 수 있는 좀 워렌 버핏 같은 그런 훌륭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저처럼 직격탄은 맞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가 순환하는 흐름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어디 가서 나 투자자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여러분. 재밌으셨나요?